교토대학이 아마 동경대학하고 똑같은 레벨인데요. 교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국립환경대학교에서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농업생명과학대학 현재 대학원장, 그리고 필드에서도 많이 알려진 분이니까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고 또 많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경대학교 동물생명융합학부의 황성구 교수입니다. 근래 들어서 속값은 되게 하락을 하고 원료값이 올라가므로 사료값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농가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 매우 고심이 하루하루 깊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출하일령을 좀 단축하는 것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실험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농가에서는 벌써 출하일령이 굉장히 짧은 형태로 성공적으로 출하를 하는 농가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출하일령을 단축하는 것이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일본 전문가를 초청해서 일본에서의 그 고급육 생산 출하일령을 어떻게 단축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농가에 적용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실제 실험도 많이 진행해 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미세마블 고급육 생산을 보통 30개월에서 32개월 정도까지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것을 하여튼 24개월에서 26개월까지 좀 땡길 수는 없을까. 근데 땡긴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빨리 출하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동안 쭉 한 20년간 거세 비우고 생산을 하는 현장에서 정리된 내용을 오늘 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까 합니다. 일단 출하일령을 단축을 하려고 그러면 먹고 잘 크는 소의 그 유전 형질을 가진 그런 소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고 잘 크는 것은 그것은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라서, 즉 증체량이라든지 사료 효율은 어쨌든 하여튼 유전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같은 밥을 먹고 그래도 잘 크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증체하고 사료 효율이 높은 그런 소를 이제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송아지를 여러분들은 그런 송아지를 확보하려고 그럴 때 보통 이제 거의 다가 KPN 넘버 몇 번의 정액을 쓰면 좋은지 이것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암소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암컷이나 수컷은 교배를 시켜서 수정이 되면 유전 능력을 보통 반반 나누어 가지고 새끼가 태어난다는 게 보통인데, 사실은 거기에도 오랜 동안에 숨은 비밀들이 좀 있습니다. 먹고 잘 크는 것은 숫소의 육종가의 능력이 꽤 높지 않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송아지가 태어나고 난 뒤에, 그 송아지가 태어날 때 큰 송아지로 태어나는 것이 작은 송아지로 태어나는 것보다는 훨씬 출하할 때까지 큰 송아지가 훨씬 잘 큽니다. 예를 들면 950 같은 것들도 똑같은 950으로 시켜도 생시체중이 큰 아이들이 출하일령도 훨씬 빠른 것을 알 수 있는데, 개 중에는 KPN 1203 같은 것들은 어미 뱃속에 있을 때는 좀 작지만 태어나고 나서 굉장히 빨리
크는 그러한 그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1203이라고 하면, 같은 950이라고 하면 그래도 생시 체중이 큰 아이들이 출하 연령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송아지를 굉장히 좀 생시 체중이 큰 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나라 농가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유전 능력을 가진 송아지를 생시 체중이 크게 하게 하려 그러면 일단 마지막 송아지가 뱃속에서 쫙 커 올라올 1개월 반 정도에 도다 먹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시니까 제가 굳이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물론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송아지가 태어나고 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뱃속에서 일단 해야 될 일은 생시 체중이 크게 태어나는 일은 우선 스타트. 그러기 전에 엄마 아빠가 굉장히 정체량이 좋고 사료 효율이 좋은 엄마 아빠의 유전 능력, 뱃속에서 큰 애, 여기까지 일단 왔으면 그 다음에 이 송아지가 출하연령을 땡기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뭔가, 태어나고 나서 과연 엄마 대용류, 그러니까 엄마 젖을 먹고 크는 아이와 아니면 아예 태어나고 나서 엄마 모자를 분리하는 거죠. 엄마하고 송아지를 분리시켜서 이제 사육을 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더 좋을란지, 여기서도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숨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여기 이제 그 잎붙이기 사료 급여 기술인데, 잎붙이기라는 걸 갖다 놓는다고 다 먹는 게 아니거든요. 잎붙이기는 농가마다 누가 빨리 먹게 할 것인지 많이 먹게 할 것인지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농가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설사를 한 번도 안 한 애들이 출하연령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설사를 어떻게 안 하게 할 것이냐, 그 설사를 한 번도 안 하게 하는 새끼 놓고 나서의 처치 방법. 그 다음에 이게 젖을 떼고 나면 아이들이 그냥 막 일주일 엄마하고 아이들이 일주일 내에 서로 울어제낍니다. 그때 그 스트레스라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런 스트레스도 사실은 성장에 굉장히 주춤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 그래서 잎붙이기는 빨리 간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성에 들어와서 단백질을 강화시키는 거는 좋은데, 단백질을 강화해서 먹기 위한 준비는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단백질 탑드레싱은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그 조사료 빵때림 급여라는 거를 했는데, 제가 빵때림이라는 게 뭐냐, 빵때림은 조금 이제 재미있고 기억을 잘 하시라고 제가 이제 용어를 쓴 건데요. 그냥 아주 집약적으로 먹이란 얘기입니다. 빵 때려 막 배가 터질 만큼 빵 때려 먹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많이 먹는 것과 나중에 근내지방도가 7번 이상 가는 것과는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 문제를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마블링 기술, 특히 다리까지 마블링이 되는 기술들은 여기저기 이제 요즘들 많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게 일본은 전체적으로 다 비타민 A 조절 기술을 가지고 다리까지 마블링을 도입하는 이런 기술인데, 한국은 비타민 A 조절 기술을 완벽하게 저희는 비타민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데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전국에 이렇게 몇 군데 굉장히 등급이 잘 나오는 곳을 가서 제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비타민 A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문제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생뚱맞게 자동급이 전동차 도입이라는 말을 제가 써놨는데, 가축이 크는 것은 얼마나 먹는 만큼 큰단 말이에요, 가축은.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한 번 주는 것, 2번 주는 것, 3번 주는 것, 이렇게 했을 때 가축이 먹는 양이 어떨까? 가축은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는 밤에도 먹고 또 새벽에도 신선한 사료를 주면 또 이렇게 습관을 시키면 먹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을 주는 것보다는 적당한 양을 하루에 3번 이상 논아주는 것도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앞으로 뭐 제가 볼 때는 스마트 축산 그러면 저 자동급이 전동차 도입은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입이 되리라고 보고, 특히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굶기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한 끼를 굶기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사료를 전동차가 이렇게 잘 주도록 되어 있으면 정말 이제 누구나 다가 도입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출하 연령을 4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의 출하 연령 단축하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혈통을 가진 소를 확보하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육량을 먼저 할까 육질을 먼저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당연히 육량이 먼저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1톤짜리 소를 요즘에 이제 뭐 950 계통의 소들은 뭐 1톤 가까이 가는 소들이 많아요. 그때 물론 저도 이제 연구하다가 30개월 정도 됐을 때 1024kg가 나가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역시 그 좋은 혈통을 가진 소가 먹고 크는 거를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하여튼 먹고 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유심히 잘 보시고, 굉장히 이렇게 먹는 걸 잘 먹어 제끼고 또 육종과를 잘 보고 그런 정액을 선발하실 것을 제가 아주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 지금 쭉 써놨는데요. 튼튼 건강 송아지, 큰 송아지 생산,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육성기 때 근섬유 발달하고 지방정부 세포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 조절, 비타민 조절 이런 기술들을 도입해서 일단 그러기 전에 육량 생산이 좋은 혈통을 빨리 준비를 하실 것임. 이것들이 2020년 7월 제주 소고, 이건 20년 7월에 홍천소인데 다 1200kg가 넘었어요. 그래서 뭐 원투풀 C가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뭐냐, 30개월 내지 32개월 기르면서 저렇게 1톤이 훌쩍 넘어가는 소들은 그만큼 먹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30개월쯤 출하하려고 그러면 왜 출하를 하시냐면 먹는 게 한 10kg, 9kg, 8kg 때까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다 출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얘네는 끊임없이 먹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들을 길러낼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1톤짜리를 만들려고 그러면 일단 뭐 등심 단면, 지방으로만 꽉 그렇다는 그런 것은 바보스럽죠. 왜냐하면 먹기는 엄청 먹고 돈은 안 벌리니까. 그래서 등심 단면적이 굉장히 높은 소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제가 안성에서 이렇게 여러 농가들을 보니까 등심 단면이 150되는 소들이 있어요. 야, 그래서 계속 물어봤더니 개가 낳은 새끼들은 대부분 다 등심 단면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100제곱센치에서 110제곱센치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그렇게 등심단면이 큰 것도 이것도 유전적으로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암소들의 등심단면을 충분히 검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소들의 육종가를 잘 보면서 정액의 육종가 보면서 등심 단면이 어땠는가를 우선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등지방 두께가 얇아야 씨가 나오질 않아요. 등지방 두께 조절하는 것도 사실은 농가들의 큰 어려움이었었는데 요즘엔 그래도 이제 많이 좀 개선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등지방 두께도 유전적으로 관심을 잘 가지시고 보시면서 가능한 한 등지방 두께가 얇은 아이들을 선발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색이 뭐 나빠지거나 색이 하질 않거나 등에 따라서 등급이 이제 낮아지게 되는데 요즘에 여러 가지로 이제 저런 문제 때문에 농가들이 이거 도대체 이렇게 대책이 없이 어쩔 수가 없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저것도 이제 서서히 점점 더 중요해져 옵니다. 요 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있는지 성숙도도 마지막 이제 뭐 우리말로 말하자면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지나가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8번, 9번 툭불이 나오면 이 속값이 싼 지금에도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 8번, 9번 툭불 나오는 비밀이 뭔지 그것도 조금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어떻게 하든 이제 여러분들이 그저 운 좋게 어떤 KPN 정액이 얻어 걸리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말고 이런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시간을 보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지금 자기 집에 핵군 암소 조성을 하는 거를 막 뭐 굉장히들 열정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주로 요즘에는 난자를 현장에서 바로 채집할 수 있는 OPU라 그러죠. 어비움 픽업 기술인데 현장에서 난자를 여러 번에 걸쳐서 다량으로 뽑을 수 있다는 OPU 방법이 굉장히 요즘에 이제 많이 현장에 도입이 되고 있고 그렇게 얻어진 난을 가지고 성숙시켜서 성숙된 건 바로 쓸 수 있고 성숙 안 된 건 조금 더 성숙시킨 뒤에 수정란으로 해서 이제 수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기껏 이렇게 좋은 거를 수정을 시켰는데 수컷이 나오게 되면 이제 교배에서 거세에서 팔아야 되는 점이 있었는데 뭐 앞으로 지금 지역 공진회가 이제 생기게 되고 지역에서 우수 종축들을 개량을 한다고 그러면 뭐 그렇게 아주 우수한 것들 같으면 거세하지 않고 굉장히 좋은 이제 종축으로 생산을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내가 정말 원하는 소는 요것을 내가 새끼 놓는 번식으로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섹싱 기술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암컷만 태어나게 하거나 수컷만 태어나게 하는 기술인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저런 기술이 현재 지금 도입되고 있구나 이 정도 아시고 좀 더 자세한 기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아까 그 먹고 잘 크는 문제는 어떤 그 KPN 정액을 쓰면 좋을까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데 제가 요 일본에서 송아지 경매하는 데를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일본인들도 그냥 늘상 하는 일이라서 뭐 어떻게 왜 저렇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었는데 제가 이걸 매년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전문가들하고 앉아서 얻어낸 결론이 뭐냐면
마블링을 강화하는 근내 지방도가 높아지는 데는 수컷 정액의 능력보다는 암소의 유전 능력에 상당히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암소가 그 영향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댁에 있는 암소들 중에 어떤 정액을 가지고 사용을 해도 개 새끼는 2+ 나오는 게 거의 뭐 내가 확신할 만큼 된다. 어떤 정액을 쓰든 어떻게 기르든. 그러면서 이게 근내 지방도가 높아지는 것은 수컷보다는 암컷의 영향이 되게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는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런지도 일본인들도 사실 물어보면 뭐 유전 능력에 따라서 그렇지 않겠어요라고 대답은 하지만, 사실상 거기에는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가지고 있는 비밀들이 있다고.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는 암소만 가지고 간다고. 그래서 저기 이제 보시면 여기 지금 어디냐, 여기쯤 되겠구나. 예, 여기 위에 보시면 그러니까 생산자가 누구고, 이 소의 아버지가 누구고, 이 소의 엄마의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의 할아버지가 누구인 것까지 이렇게 암소의 혈통에 일본인들도 엄마의 아버지, 엄마의 할아버지까지 따지는 이유가 저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엄마, 아버지만 갖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곧 저 기술이 도입이 되리라고 보고, 이제는 그저 EPD 값만 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기보다는 유전체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서 점점 더 이제 유전 능력에 의한 송아지를 생산해서 거새우를 생산하는데 점점 더 앞으로 경쟁이 엄청 심해져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먹고 잘 크는 아버지, 물론 엄마도 포함이고, 그러나 거기에 얘는 새끼 나면 무조건 툭불 나오는 애야, 그 엄마의 난자를 가지고 수정을 시킨 소가 뱃속에서 크게 만들어서 낳아서 설사하지 않고 쫙 고영양으로 육성기까지 가고 비육에 들어간다면 출하연령이 단축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서도 다 그 결과들을 보고, 지금 뭐 요 앞에 보이는 사진들을 보시면 뭐 정액을 이렇게 생산하는 소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여러 지역에 가보니까 굉장히 우수한 소가 있었는데 그 소를 거세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분은 뭐 제가 한 2,300대 이렇게 기르시는 분이었었는데, 정말 자기가 몇 년 동안 거쳐서 그 좋은 정액을 쓰고 좋은 했는데, 그 소가 크기도 잘 크고 굉장히 투플러스도 잘 나오고, 그런 소들을 확보해서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걸 할 때는 이제 검정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그렇긴 한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굉장히 그 지역별로 좋은 종모를 확보한 곳들이 꽤 있고,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요것도 동일한 사진들이고요. 아이고,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게 뒤로 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위에 사진하고, 사실 위에 왼쪽에 있는 것은 수정란을 이식한 소인데요. 그래서 엄마하고 완전히 다른 수정란 이식 송아지가 태어났다라는 그림이고, 오른쪽에 이제 소 그림이 있는데 그쪽에 왼쪽에 있는 소잖아요. 그 소 사진이 이제 난자를 채취하는 소의 사진인데, 요 밑에 제가 따로 그 소만 찍어봤어요. 정말 체장이 길고 체고도 좋고 뭐 체폭도 좋고, 암소라고 보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체형의 소가 있나 싶었는데, 저 소가 능력이 하도 좋아서 저 소의 난자를 계속 이제 뽑아가지고
지금 OPU를 해서 수정란 이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소의 난자를 계속 많이 뽑아서 계속 수정란으로 하시는 분들을 일반 농가에서 그냥 수정사님 발정 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OPU를 해서 수정란 이식을 해서 계속 핵구남서를 만들어 가시는 소들하고는 도저히 경쟁해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어떻게든 이러한 것들을 대처하시는 한우 사업가가 되시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뭐 섹싱 기술을 이렇게 암컷만을 낳게 하든지 수컷만을 낳게 하든지 하는 것에 뭐 이제 이건 좀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되시는 분, 잘 안 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이미 이것은 돼지나 이런 데서는 많이 수출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원리가 뭐냐면 이 홀맘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 난자의 정자의 머리 부분이 있는데 첨체 부분이 있는데 정자의 두부의 그 상피에 있는 그걸 이제 상피막이라고 그러죠. 두부막이라고 그러는데 그 막에 부착하는 단백질을 개발을 했어요. 이제 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정자의 두부 외피막이 있습니다. 거기에 달라붙는 단백질을 결합하는 단백질을 만들었는데 이 단백질이 조금 붙었을 때 그러니까 반응 시간을 좀 줄이면 조금 붙었을 때는 굉장히 막 이렇게 자극이 돼요. 그렇게 해서 정자가 헤엄을 빨리 치고 갑니다. 그래서 난자의 정자가 조금 반응을 시켜서 빡 하고 가면 다 Y정자, 여기 Y정자라고 써있잖아요. Y정자가 이제 수컷이 태어나는 거예요. 저 Y정자가 헤엄을 빨리 치고 촉진이 돼서 그러니까 반응 시간이 짧아지면 약간 들러붙었을 때는 빨리 헤엄을 치고 가가지고 난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이제 걔는 수컷이 태어나는데 그런데 이거 이제 결합 시간을 조금 더 오래 하면 많이 달라붙잖아요. 많이 달라붙으면 가고는 싶은데 너무 짐을 많이 실은 거예요. 많이 달라붙어서 헤엄치는데 이게 쳐도 앞으로 나가는 게 잘 안 나가니까 그 사이에 암컷 X정자들이 가서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암컷을 낳게 하는 요런 원리를 가지고 홀맘이라는 데서 팔고 있는데 요것은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한지는 사용하시기 전에 좀 저한테 물으시거나 그 회사의 안내를 받으면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50%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송아지가 태어나고 나면 제가 이제 감히 육성률 100%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송아지 285일 임신해가지고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죽으면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어린아이를 이제 뭐 갖게 되잖아요. 걔가 설사했다고 죽이면 안 되죠. 죽을 일도 없고. 그래서 내가 마치 우리 아이를 기르는 마음으로 송아지를 처치를 잘 하시면 절대 이렇게 마지막에 송아지가 뭐 치료를 받다가 이렇게 소리 나서 죽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히 송아지 낳으면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요즘에 이제 송아지 100% 100마리 낳아도 한 마리도 안 죽이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을 잘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더군다나 설사 하루 하게 되면 3일 내지 5일 정도 최소한 3일은 성장이 늦어집니다. 3일 정도 설사하면 일주일 이상 늦어지게 됩니다. 일주일 정도 설사하면 거의 뭐 2, 3주 이 출하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나이 먹고 이렇게 송아지 시장에 나와 있는 송아지들 중에 나이는 먹었는데 왜 저렇게 체중이 안 나가지? 이런 애들은 거의 다 설사를 많이 했거나 호흡기를 앓았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아지 때 이렇게
뭐 6, 7개월, 7, 8개월 된 애들이 어우 뭐 그냥 이렇게 300kg가 가까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어우 제가 이렇게 버들버들하게 잘 컸나? 이런 애들은 최소한도 버들버들한 송아지가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하나도 앓지도 않고 쫙 먹어서 커졌구나. 여기를 이제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송아지가 태어나고 나면 이제 초유를 먹여야 되는데, 초유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내피태반으로 돼가지고 엄마로부터의 항체가 이게 어린아이에게로 가도록 돼 있는데, 소의 태반이 결합 조직으로 돼 있어서 선모성 태반으로 돼 있어서 면역 항체가 직접 그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유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초유는 새끼 낳고 나서 처음 엄마가 가지고 있던 젖 속에 면역 항체를 잔뜩 넣어뒀다가 그것을 새끼에게 주기 때문에 초유라고 하는데, 뭐 이제는 하도 강의를 많이 해서 초유를 언제까지를 초유라 그럽니까? 그러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뭐 하루 반나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뭐 2, 3일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 놀라지 마세요.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그 이제 IgG1, IgG2, IgA, IgM 이런 말이 있는데 저것이 다 그 면역 항체들의 종류입니다. IgG1, G2 이런 것들은 이제 면역 항체이면서 만들어진 면역 글로불린이고, IgA는 주로 장에서 이제 분비되는 면역 항체이고, IgM은 이제 IgG나 IgA가 되기 위한 IgT나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한 그런 약간 전구체 형태를 IgM이라 그러는데, 이게 혈청 안에는 보시면 이게 새끼 놓고 날 때 소의 혈청을 보시면 IgG가 제일 많죠. 근데 우유 속에 보시면 0.64, 0.05 IgG가 제일 많아요. 근데 맨 밑에 초유를 보시면 64. 얼마예요. 그러니까 초유의 IgG1이 얼마나 많은가. 뭐 이 면역 항체라는 것은 엄마에게 어떤 예방 주사를 놓아서 엄마가 만들어서 갖고 있는 항체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종류들의 항체가 들어있고 이것을 초유를 통해서 먹이는데, 이제 그건 알았어요. 초유 속에 저렇게 들어있으니까 초유가 중요하다는 건 알았는데, 과연 이 젖 속에, 초유 속에 들어있는 IgG1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초유가 새끼 낳고 나서 몇 시간 만에 IgG 농도가 떨어지는 걸 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저기 맨 밑에 보시면 새끼 놓고 난 날짜가 있습니다. After day postpartum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만 후를 말해요. 하루 만에 거의 쫙 바닥까지 떨어져 내려옵니다. 벌써 이틀째 가면 거의 뭐 면역 글로불린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송아지 면역 글로불린이 초유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하루 반나절이면 거의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 반나절 지나고 나서는 이 면역 항체를 가지고 있는 초유가 아니라 그저 영양분을 공급하는 초유로 인식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엄마가 어떤 예방주사를 맞았는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다 지금 이제 구제역이라든지 광우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나라에서 다 맞춰주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기종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종조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송아지가 태어나고 나서 송아지는 설사를 해서 죽이시거나 호흡기, 기침으로 죽이시거나 이 두 가지 때문에 거의 다 죽어요. 물론 사고사도 좀 있지만.
설사를 동반하는 그런 유행성 설사병이라든지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해서 로타바이러스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엄마한테 예방주사를 놔야 엄마가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초유로 내보내는데 하루 반나절만 나오고 말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 좀 초유를 한 2, 3일 좀 듬뿍 줬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하루 반나절밖에 안 될까?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왜 흡수가 안 될까? 이런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장염을 소위 장의 염증을 유발하고 설사를 유발시키는 바이러스들은 로타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세균 중에는 대장균, 그 다음에 살모넬라, 크로스트리디움, 원충에 가면 콕시디움 걸리면 거의 뭐 설사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립토스포리디움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장염과 설사를 동반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안성에서 한번 실험을 쫙 해봤더니, 역시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살모넬라, 크립토스포리디움,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로타 바이러스, 그 다음에 대장균,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생이 분중에 한번 해보니까 생겨요, 저렇게. 근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예방 주사를 엄마에게 철저히 하시는 분도 있고 잘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뭐 로코백신은 놓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립토스포리디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로코백신, 뭐 로타코로나, 이콜라이, 대장균 이렇게 놨는데 왜 설사하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송아지 새끼를 낳고 나면 뭐 IGY라고 그러죠. IGY 이렇게 IGY를 먹이시는데 IG 드링크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 근데 뭐 그거를 먹이면 꼭 하시는 말씀이 초유 먹기 전에 먹이세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유 사장님 초유 먹고 나서는 흡수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흡수가 안 되는가를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제 IGY라는 말은 닭에서 만들어서 어미닭한테 주사를 놔가지고 어미닭이 항체를 만들어서 계란에 노른자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자기 병아리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노른자 안에 로타, 코로나, 뭐 이콜라이 등등등등의 IgG가 그 노른자 안에 들어있죠. 난황에. 저 난황을 영어로 egg yolk라 그럽니다. 그래서 IGY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난황을 뽑아내면 그 안에 이제 그 어미 닭에게 주사했던 면역 항체들이 거기 들어있는데 그거를 이제 송아지한테 먹인단 말이에요. 그럼 먹이는데 이 송아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독소들은 장에 들어오면 장벽을 공격해갖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아주 난리가 나게 되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흡수 상피세포에 오게 되면 이 면역세포들이 인식을 해갖고 야 큰일 났다. 아무것도 흡수하게 하지 마. 그러면 물까지 다 그냥 쫙쫙 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설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 이 IGY나 엄마 초유 속에 들어있는 면역 항체는 분자적으로 이게 사이즈가 큽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이렇게 육모가 있는 미세육모 쪽으로 저렇게 영양소가 보통 절이 흡수되는데 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분자가 커서. 그래서 아직 상피세포들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타이트한 정션을 연결되는 데가 타이트하게 되기 전에 약간 느슨할 때 그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면역 항체가 하루 반 정도 지나면 바닥까지 떨어진다 이 말은
엄마가 그 뒤에는 초유 속에다가 면역항체를 주어도 들어올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아직 이렇게 그 흡수 상피세포의 정크션이 연결하는 데가 딱 붙어 있지 않을 동안에 초유가 나와서 그 초유를 통해 들어있는 면역항체는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병원균도 이리 들어오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 하루 이틀만, 하루 반나절만 지나면 다쳐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IgY를 먹일 때도 이때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하루 반나절만 지나면 초유에 있는 면역항체는 거의 이 사이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때로는 시장에 갔다 왔더니 송아지가 새끼 낳았는데 초유를 먹은 것 같다. 그래도 IgY 먹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IgY를 그러면 이틀, 사흘째 그럼 먹이면 소용이 없냐? 그때 먹이는 것은 혈액으로는 가지 않지만 장에 있는 것은 잡아낼 수 있죠. 그렇다 그러면 설사가 혹시 있는 애들한테 그런 그 IgY를 같이 먹이시면 장에 있는 거를 흡수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안성에서 한번 쭉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크립토스포리디움이 들어있는 IgY는 저 칼프소프트라는 들어있는 걸 제가 알았어요. 걸 알았는가를 보니까 저게 국제 특허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크립토스포리디움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는 IgY를 이렇게 급여를 해보시면 확실하게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저것을 아예 첫날 한 50g 먹이고 그 다음에는 한 10g씩 이렇게 5일 동안 쫙 먹이니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는 이쪽에 오른쪽에 저렇게 뭐 일본말 써 있기는 네오드링크라는 게 있어요. 저걸 한 번쯤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송아지가 태어나고 나서 기력이 없을 때 저 기름, 저게 중쇄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 기름인데, 저것은 이제 간에 가서 탄수화물처럼 쓰이는 중쇄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그걸 쫙 쪄주면 애들이 굉장히 설사를 하면서도 힘이 있고요. 간에서 바로 대사가 되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라서 뭐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새끼 놓고 나서 새끼가 빌빌댈 때 설사 치료를 하실 때도 저것은 먹이면 바로 흡수가 되면서 간으로 가서 에너지를 쓰이기 때문에 애들이 힘이 안 빠지죠. 툴샷이라는 것은 이제 호흡기 치료제인데, 하도 제가 옛날에 드렉신 그 값이 비싸서 이걸 어떻게 주사를 놓나 이렇게 비쌌. 근데 요즘에 툴샷이 나와서 저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메디트릴이라는 건데, 뭐 저것 말고도 또 다른 종류의 이제 그 양계에서 쓰는 콕시디움, 항콕시디움제입니다, 저게. 저거 이제 그 이렇게 그 피똥설사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저거 한 10cm 그냥 10cc 쭉 짜서 주면 제가 설사 피똥 싸는 애들 와갖고 한 마리인가 죽인 적이 있어요. 근데 저거 이제 급여한 뒤로부터는 거의 이제 안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분만 후에 빠른 원기 회복. 근데 한 가지 빠졌네요. 분말 초유. 이게 이제 아까 그 여러분들 어미 젖을 먹고 이제 아이들이 면역 항체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미가 젖이 충분하지 않은 애도 있고, 어미에게 예방 주사가 제대로 안 놔진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그 낳자마자 분말 초유를 먹이는 것이 지금 점점 더 일반화되어 가고 있어요. 일본인들도 저거는 이제 하고 있어서 제가 소개를 했더니 뭐 벌써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많이들 먹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수입 분말 초유는 나름 이제 이미 IgG가 얼마나 들어있나, 면역 항체의 역학까지 다 검증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분말 초유를 무조건 하여튼 뭐 400g 내지 600g 정도는 먹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일반 우량한 송아지를 만드는 농가들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gY는 아까 잘 쓰시면 되고, 제가 그 설사를 예방하는 것에, 아까 저 IgY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설사를 하게 되면 저는 하여튼 소화 효소, 엔자임이죠. 그 다음에 생균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설사 그 균을 치료할 수 있는 정로환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먹이는데, 저는 뭐 낳자마자 송아지에게 한 2ml 정도의 광범위 항생제를 한 번 정도 놔주면 예방도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일 내지 5일 사이에 철분도 좀 놔주고, 철분도 뭐 한 3ml 하지 않을 때 네오드링크나 셀레비트를 놔주는 문제. 조금 비밀 얘기를 하나쯤, 비밀 얘기라 그럴까, 숨은 노하우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비타민 A를 주사를 해주면 얘가 굉장히 그 어릴 때 대사각인의 효과로서 나중에 마블링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새끼 놓고 나서 비타민 A나 아니면 비간톨이나 한 2ml 이렇게 놔주는 정도는 손해날 일이 없다. 요거 하나 정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지나가겠습니다. 대사각인이라는 말이 뭐냐? 요거는 이제 그 분말초유 먹이는 거예요. 송아지 막 낳자마자 이렇게 일본인들도 분말초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나름 농가에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제 뭐 괜찮다고 검증이 이거 말고도 많이들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름 검증이 된 거라서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사서 먹여 보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엄마하고 태어나고 나서 늦어도 일주일 내지 10일 안에 다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면 저렇게 지금 대용류를 계속 먹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농가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저렇게 하는 농가들이 아주 손으로 꼽죠. 그럼 그것에 어떤 차이가 있나? 제가 제일 첫머리에 모유 수유를 시키는 것과 대용류를 급여하는 것이 얼마? 일단 이렇게 관리하면 송아지 관리가 집중적으로 되니까 좋죠. 엄마는 빨리 운동시켜서 자궁 회복시키고 다시 변식 서큘레이션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송아지는 이렇게 할 경우에 얘 성장에 맞춰서 충분한 젖을 먹여가면서 어미가 젖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집중 관리를 해가면서 송아지를 저렇게 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하니까 애들이 이제 건강 관리가 아주 중요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젖을 먹이면 아이들이 자꾸 주인만 가면 젖을 달라고 합니다. 이 젖을 달라고 할 때 이 손가락 주면 손가락도 막 빨아요. 손가락도 막 빨 때 이제 잎붙이기 사료를 조금씩 넣어주게 되고, 그래서 저기에 있으면서 젖을 먹는 시간 외에 잎붙이기 사료하고 연습용 풀도, 그 다음에 물을 바로 옆에 갖다 놔주면 얘네들이 훨씬 더 잎붙이기 사료 먹는 거기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송아지가 태어나고 나면 보통 한 3주나 돼야 가서 찌걱거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출하일령 단축에 어마어마한 효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게, 잎붙이기를 누가 빠른 시간에 숙달시켜서
젖되기 전에 많은 양의 이프치기 사료를 먹게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숨어있는 관건 중에 큰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프치기 사료를 그냥 갖다 놓는 사람, 뭐 입에다가 한두 알씩 넣어주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흘 정도 되면 한두 개씩 이렇게 넣어주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손에다가 비벼가지고 넣어주는 분도 계시고, 그걸 아예 우유에다가 타가지고 지룩하게 해서 넣어주는 분도 계시고, 여러 종류의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빨리 먹이는 사람들은 일단 입에다가 맛을 빨리 보여주는 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홍아들이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홍아들이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어미 젖 먹는 기회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너무 잔인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가 빠이빠이 방법이라고, 10시에 엄마로부터 떨어뜨리고 오후 4시에 이제 엄마 밥 주고 나서 풀어주고 밤새는 엄마랑 같이 있어라, 이런 빠이빠이 방법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건 낮 시간 동안 분리시키는 거죠. 그때 이제 이프치기 사료도 먹고 송아지 집중 관리도 되고 충분히 이제 좋은 점이 있는데, 어차피 이 젖을 주게 되면 하루에 2번밖에 안 주니까 엄마 젖을 2번만 빨아라. 그래서 아침에 1번 젖을 먹이고 오후에 1번 젖을 먹이고는 나머지는 무조건 홍아들하고 같이 있어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사실은 그렇게 오래 떨어뜨려 놨을 때 새끼들이 이쁘치게 사료는 빨리 좀 먹을 수 있지만 너무 어렸을 때 스트레스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거 이렇게도 젖을 하루에 2번만 먹여도 되나 하신 분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챌린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작업됩니다, 거의. 그래서 저기서부터 사실상 어렸을 때 대사각인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출하일령도 달라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 중에, 이게 송아지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저렇게 보면서 젖주고 관리를 하니까 송아지 때 얘네들이 설사해서 뭐 이러고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태어난 채로 쫙 그대로 커주는 쪽으로 가게 되죠. 뭐 일본도 옛날에 이렇게 이제 저렇게 클리프로 저렇게 막아가지고 가로대 질러서 해놓는 게 있긴 있는데, 요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학습용이라고 있어요. 이 젖을 빨리니까, 젖을 대용류를 주니까 애들이 저게 젖 나오는 줄 알고 가서 빠르면 사료가 나오니까 아주 작은 펠렛이. 저렇게 해서 연습을 빨리 시키고, 옆에 이프치기 사료 옆에는 이렇게 깨끗한 15도 이상의 물이 항상 있어야 돼요. 여름철에 너무 더울 때도 15도 정도의 시원한 깨끗한 물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한 분이 맨날 젖 주는 노예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뭐 젖을 이렇게 자동으로 먹일 수 있는 포유 로봇이라고 그러죠. 저것은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할, 저렇게 한 대 갖다 놓으면 한 25마리, 한쪽 칸이 25마리, 한쪽 칸 25마리에서 50마리 정도를 키워낼 수 있고,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빠이빠이 유치원, 아침 10시에 가둬서 오후 4시에 엄마 젖 먹고 나면 풀어주고 집중 관리하는 거. 그래서 홍아하고 누나들이 잘 가르쳐주고, 엄마는 옆에 있기 때문에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엄마하고 떨어지는 연습을 이제 자꾸 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밤새 엄마랑 같이 있다 그래도 엄마 옆에 가서 자지 않아요. 여기 들어와서 자고 그러지. 그러면서 이유도 자연스럽게 되고, 이유 할 때쯤 되면 제가 볼 때는 제유기를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유기를 붙이면 엄마 젖을 이제 못 먹지만 엄마하고 같이 있고 배는 고프니까 사료를 와서 먹고, 그래서 제유기 활용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이렇게 송아지방 집중적으로 있을 때 뭐 연습용 조사료, 깨끗한 물, 빨아먹는 몰라시스, 몰라릭스라는 게 있는데, 저 몰라릭스는 이제 소위 몰라시스라고 당밀로 만들어진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는 하나의 블럭인데, 이 블럭을 이렇게 먹어두면 애들이 육모가 시커멓게 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의 이프치기 사료를 빨리 먹게, 많이 먹게 만들 것이냐가
각축전의 싸움에 아주 최전선에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쪽에 왼쪽에 5마리, 오른쪽에 5마리 엄마들이 있고 송아지들은 저렇게 가운데 들어와서 깨끗한 바닥에서 저기서 이쁘치게 사료 먹어가면서 형들하고 빠이빠이를 하고 있는 농가 사진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가로대 가로질러 갖고 새끼를 기르는 거 좋아요. 근데 이제 이쁘치기 송아지가 사흘 지나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고 길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렇게 묶어놓고 당겨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주고 엄마는 옆에 와서 잘 먹이고 송아지는 이쪽에 안전한 데 있고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이미 제가 결과를 알고 있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쁘치기 사료를 잘 먹기 시작하면 이쁘치기 사료에다가 유산균이라든지 생균제 뭐 루멘 파워라든지 루멘 스티뮬라이저 이런 것들을 루멘 스티뮬럭스죠. 이런 것들을 조금 넣어주면 송아지가 고만 괜찮아요. 그리고 살도 찌고 이렇게 해서 설사 한 번 안 하고 이쁘치기 사료를 빨리 해갖고 올라오면서 이제 한 700g 이상 내지 1kg 정도만 먹으면 젖을 띄어도 돼. 완전히 이제 띄어도 됩니다. 그러면 뭐 훨씬 더 이쁘치기 사료를 왕성하게 먹는데 이쁘치기 사료를 1kg 이상 먹을 때 거기다가 사실은 이제 송아지 사료를 좀 섞어서 주면 송아지가 또 더 잘 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쭉 커 올라오게 만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대사각인에 대한 것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 얘네들이 비타민 A로 한창 그 조직이 발달할 때 주사를 놔주고 그 다음에 젖을 먹으면서 충분한 고용량의 이쁘치기 사료의 고용량을 먹어주고 육모가 시커멓게 만들어진 애들이 이제 커 올라오게 되면서 영양소 흡수도 훨씬 좋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개월, 4개월쯤 되면 벌써 사료 먹는 양하고 풀 먹는 양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점점 더 이 조사료를 듬뿍 먹이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까지는 거의 기본적으로 이쁘치기 사료, 송아지 사료 이런 것들로 집중 고용량으로 길러내시고 사실은 이제 4개월이 좀 넘었으면서부터 얘네들이 풀을 많이 먹기 시작할 때 농무 사료를 계속적으로 많이 늘여주면 풀을 많이 안 먹는단 말이에요. 풀을 실컷 먹으면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는지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풀을 많이 먹이려고 그러면 농무 사료를 줄여야 되잖아요. 농무 사료를 줄이게 되면 단백질이 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단백질을 탑드레싱을 이제 해주게 된 거죠. 일본들도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육성기를 이제 거기에 중심을 두고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연구가 기브라사 그냥 풀로 그냥 엄마한테 붙여두고 이쁘치기 안 주고 이렇게 해서 키운 애들하고 정말 저주로 떼서 우유 먹여가면서 이쁘치기 먹여가면서 한 애들하고 너무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출하 때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영어로서 여기 제가 해석을 해놨어요. 대사각이라는 게 뭐냐? 태아 및 영유아 시기에 얘가 어떻게 그 시기 어린아이 때 이제 소위 시기죠. 뭘 먹느냐에 따라서 얘가 커서도 비만이 저처럼 비만이 잘 될 아이로 클 것인지 그래서 어렸을 때 그 후속 유전이라는 게 원래 갖고 태어난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릴 때부터 나중에 지방 축적이 잘 될 수 있는 형태로 영양소로 각인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조직이 발달할 때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게 신호로 계속 너 앞으로 이거 잘 받아내려고 그러면 네가 준비를 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렸을 때 저렇게 하신 분들이 어른이 돼서 보니까 대사성 질병도 많고 비만, 동맥경화인데 소는 뭐 괜찮죠. 소는 그렇게 딱 해놓으면 성장도 촉진되고 근내지방도 많아지는 그 원리를 도입한 게 메타볼릭 임프린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쭉 하면서 새끼 낳고 나서
엄마한테 그냥 엄마 젖 먹으면서 커 이렇게 분 새끼하고 젖 분리해가지고 인공포유 먹여가면서 이쁘치게 먹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았고, 나중에 여기 보시면 영어로 써있긴 한데 미안합니다. 저기 그 첫 번째 칸에 슬로터 웨이트는 저게 이제 그 도체중이에요. 도체중도 컨센트레이터, 그 농우사료 먹인 애들이 훨씬 더 크고요. 그 밑에 핫 칼카스 웨이트는 그 지육 중량이에요. 지육 중량도 얘네들이 훨씬 크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빨간 칸 쳐놓은 게 저게 이제 롱지스머스 머슬 팻컨, 그러니까 그 등심에 있는 지방 함량이에요. 그것도 얘네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지방도가 높으니까 되겠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어떻게 기르냐가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이제 컨트롤 좀 작은 애들이 대조군이고 오른쪽에 애들이 이제 시험군인데 저렇게 비육에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블링에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 메타볼릭 임프린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졌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12개월까지가 이제 육성기인데 소위 말해서 이때 30개월에 출하하든 25개월에 출하하든 어쨌든 저 기간에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저 기간에 예를 들어서 30개월까지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농우사료를 이제 3, 4kg 주시면서 조사료를 실컷 먹게 반추위도 크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두껍게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좋은 양질의 건초를 많이 먹여라 이렇게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풀을 저렇게 조사료를 실컷 먹이면 일단 반추 위에 용적은 커지죠. 용적이 커지면 소가 출하할 때까지 많이 먹을 수 있는 캐파가 크다는 거예요. 그거가 다가 아니죠. 어렸을 때 그 소위 몰라릭스를 먹으면서 육모가 시커멓게 발달하게 된 애들은 반추위 두께도 되게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반추위 두께도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나중에 13개월이나 15개월 이후에 비육이 되면 농우사료를 거의 9kg, 10kg 먹고 볏짚 조금밖에 안 먹잖아요. 그렇게 10 몇 개월을 끌고 갈 동안에 반추위에서는 사실상 VFA라고 그러죠. 휘발성 지방산이 생성이 되는데 농우사료를 많이 먹으면 프로피온산이 확 급격히 올라간단 말이에요. 풀을 많이 먹으면 소위 초산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초산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풀을 많이 먹을 때 영향인데 초산이 육성기죠. 그러니까 초산이 많이 생성되면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해서 소위 이제 근골이 자랄 때잖아요. 육성기 때. 그러면 근육 내에도 소위 지방을 쌓아야 될지 모른다라는 지령이 가서 소위 신호가 전달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 전구세포를 많이 만들어 둬야 된다. 이렇게 지령이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단백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육성기 때. 풀도 많이 들어와서 그 초산의 효과도 있지만 단백질도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애들이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 반추위가 사이즈가 작거나 두께가 얇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초산이 생성되는 것은 시간이 서서히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양을 많이 풀을 이빨 때려 먹여도 초산은 이렇게 생성 속도가 그렇게 확 스피디하지 않아요. 그런데 농우사료는 먹이면 전문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쫙 프로피온산이 올라가서 룸의 이 반추위의 pH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들은 이렇게 편하질 않죠. 룸의 pH가 낮아지니까.
뭐 5.8 밑으로 낮아지게 되면 애들이 편하질 않은데, 자, 만들어지는 족족 위 벽이, 반추위 벽이 크면 이 프로피온산들이 빨리빨리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반추위 내에 소위 산도가 낮아져 가지고 하는 시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큰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도가 낮아진 채로 가면 그 흡수 상피 세포들이, 위벽에 있는 세포들이 아무래도 산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깎여져 나간다고 칠 수 있는데, 이게 반추위벽이 두꺼운 애들은 출하할 때까지 먹어내는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얇은 애들은 한 4, 5개월쯤 가면 그냥 이게 잘 안 먹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산독증이 오는 문제를 육성기 때 만들어 놓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한 25개월 하는 농가들을 가보면 어쨌든 어렸을 때 고용량으로 임프린팅을 시켜놓고 이 소위 말해서 이 VFA가 생성되는 속도를 NDF로 조절해 가면서 하는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되게 이게 굉장히 농가 단위에서 생긴 기술들인데 참 의미가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육성기 때 아까 초산이 많이 생성돼요. 풀을 빵 때려 먹일 때 지방 전구세포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지방 전구세포라는 말은 아직은 지방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지방이 들어오기만 하면 지방세포가 될 밭을 만들어 뒀다라는 거죠. 그럼 지방 전구세포가 아까 초산을 많이 생성하게 하는, 소위 좋은 풀을 많이 때려 먹이면 위도 커지지만 지방 전구세포도 많이 생기게 하는 소위 명령을 보낼 수 있는데, 제가 연구를 쭉 해보니까 그 효과는 있는데 8번, 9번 투뿔이 나오려 그러면 거기에는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근따발들이 저렇게 있는데, 제가 저 근내지방이라는 하얀 화살표, 저기에 이제 이렇게 지방 전구세포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풀을 많이 먹는 육성기 시절에는 아무리 저기에 지방 전구세포는 생겨도 지방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밭을 많이 만들어 준 채로 육성기를 끝내라. 요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정체량 좋고 등심 넓어지고 갈비살 두꺼워지고 가브리살 많이, 이거 전부 분해성 단백질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주려고 그러면 얘가 단백질을 소화해낼 수 있는 암모니아 이용성 균들이 왕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해서 그런 아이들이 왕성하게 있을 때 소위 말해서 대두박 같은 거 주더라도 충분히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 DIP라는 게 뭐냐면 Digestible Intake Protein이라는, 저게 소위 말해서 분해성 단백질인데 저것과 Non-Fiber Carbohydrate 그러면 비섬유성 소위 탄수화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분과 분해성 단백질의 비율, 즉 암모니아와 소위 말해서 에너지와 단백질 비율이 잘 맞아야 되는데, 분해성 단백질은 적고 탄수화물만 많이 가게 되면 이것은 C로 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쟤네들이 적당하게 DIP하고 NAPC에 얘네들이 비율이 좀 맞아요. DIP가 절대로 과잉되지 않아야 된다.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단백질 주면 좋다니까 많이 주면 암모니아 중독도 걸릴 수 있고요. 그냥 비싸게 준 거 변으로 막 오줌 분으로 냄새가 날 정도로 이렇게 되는 바보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성기 때는 여러분들이 좋은 풀을 많이 주면 비타민 A를 섭취하게 됩니다.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그래서 어쨌든 육성기에 저렇게 조사료 빵 때림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아까 DIP와 그 다음에 undigestible intake protein은 바이패스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반추위에다가 줘가지고 분해가 되어서 제 사위로 가서 흡수되게 지나가서 흡수되게 하는 것도 있고 아예 그냥 반추위에서는 안 깨진 채로 사위로 바로 가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렇게 그 비분해성 소위 바이패스 단백질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많이 쓰시는 게 열 처리해서 만든 대두박이나 아니면 이제 포름 알데하이드를 처리했거나 그렇게 한 바이패스 단백질이 실제로는 이용 효율이 훨씬 높은데 가격적으로는 약간 이제 비쌉니다만. 그래서 저 바이패스 단백질을 어떻게 많이 흡수하도록 해야 소가 근육량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까 산독증은 왜 오냐는 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이게 크면 위 내에 pH가 낮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빵 때려 먹이는 것을 하고 좋은 단백질 먹여서 위벽을 만들어 줘야 애시도시스도 적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만 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포유기에 대사가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육성기 때 초산이 많이 생기게 하려고 그러면 풀을 많이 빵 때려 먹이면 된다 그랬어요. 저 때 이제 유기티 미네랄도 사실은 있죠. 뭐 아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요즘에 이제 이런 강의를 좀 했더니 벌써 판매하는 분들이 있던데 여기 뭐 글루타민산이라든지 아르긴 이런 것은 아미노산입니다. 저런 아미노산들의 대사산물들도 지방 생합성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방 전구세포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지방도 많이 침착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러한 것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막 그냥 갖다 파는 데만 정신이 있는데 왜 그런가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뭐 일일이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런 대사산물들이 영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 때려 먹여서 13개월까지 이제 한 뭐 목표 체중을 430 이상 만들어 내면 그 다음에 이제 25, 6개월까지 쫙 비육으로 가시면 됩니다. 비육으로 갈 때는 비타민 A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건 뒤에 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여튼 유기태아연은 비쌉니다. 조금 비싼데 저것도 이래저래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도움이 돼서 연구 결과들이 도움이 된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는 잘 효과가 좋은 데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해서 제가 꼭 하라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제가 집약적으로 송아지 때, 육성기 때, 비육기 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일단 어렸을 때 뭐 6개월서부터 한 9개월, 10개월까지는 절대로 에너지를 많이 주지 마라. 그러면 이미 벌써 복강지방, 근간지방이 생기니까 그 단백질은 육성기부터 그 마무리되기 전까지 24개월까지는 단백질은 충분히 필요하다. 맨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만 좀 주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육성기 때 충분히 저렇게 좋은 양질의 조사료를 실컷 먹게 만듭니다. 예, 뭐 저렇게 만들고 이제 15개월까지 목표 체중이 하여튼 450만 잡아도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이제 한 460, 70도 충분히 480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은 저렇게 그 15개월까지 목표 체중이 하여튼 450만 잡아도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이제 한 460, 70도 충분히 480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은 저렇게 그 15개월까지 목표 체중이 하여튼 450만 잡아도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이제 한 460, 70도 충분히 480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은 저렇게 그
양질 조사료를 먹이다가 비육사료로 넘어가기 위한 소위 이제 전환 단계죠. 전환 때 한 번에 확 바꾸는 게 아니고 한 두세 달에 걸쳐서 저렇게 농우사료도 이제 육성기 사료에서 비육사료로 바꾸고 비육전기 사료로 바꾸고 건초도 줄여가면서 대신에 볏짚을 좀 늘려가는 형태. 여기 뭐 맥주박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는요. 사실 이제 저 맥주박도 사료하고 섞어서 이렇게 촉촉하게 몇 시간 발효시켜서 먹이면 굉장히 소들이 섭취량도 늘어나고 좋아서 제가 그냥 서비스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11개월부터 15개월간 양질 조사료는 볏짚으로, 하여튼 비육이 시작되면 이제 볏짚하고 농우사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 조사료를 미리 깔아주는 데도 있고 별도로 분리해서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사료를 미리 먹게 하고 농우사료를 먹는 순번을 꼭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반추위 내에서 이렇게 그 액체 부분과 액체 부분을 좀 두텁게 해주면 먹은 사료가 바로 이렇게 막 그 산도를 높이는 것을 조금 버퍼링 해주기 때문에 건초를 먼저 볏짚 그걸 먼저 조사료를 먼저 먹여라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볏짚을 저렇게 깨끗한데 작두로 썰어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허비도 좀. 근데 일이 많아서 이거 우리나라에는 아마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볏짚을 저렇게 가고 깨끗하게 해서 갖다 주니 뭐 소한테 흙 먼지 하나도 없죠. 이렇게 쌓아두고 필요한 만큼만 먹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저렇게 근따발이 있을 때 근따발이 충실하게 촘촘해야 미세마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따발이 촘촘하지 않으면 저 선 왼쪽처럼 공간이 많이 생기면 저기에 지방세포들이 모이게 되면 지방세포, 소위 떡지방 같은 게 덩어리전 지방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근따발이 충분히 충실하게 되어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 저렇게 지방 전구세포가 생기고 거기에 지방이 들어차서 저렇게 쫙 퍼지는 미세마블이 되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건 뭐 전구세포와 나중에 이제 그 지방세포가 될 때 저때 나타나는 유전자들이 다 다른 거는 이제 알았는데 저때 지방 축적을 잘 하게 할 거냐 말 거냐에 관계되는 게 비타민 A가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토대학에서 연구할 때 알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지방 아세포가 지방 전구세포가 됐다가 미성숙 지방세포가 됐다가 성숙 지방세포가 될 때마다 관련하는 유전자들이 다 다른데 여기에 비타민 A가 관여하는 것을 알았어요. 요것은 이제 조사료를 써 있잖아요. 육성기 농우사료는 3kg에서 3.5kg 사이만 주고 조사료만 이빠이 먹도록 해준 농가가 있는데 저 농장에서도 툭불은 저기 보시면 최종 등급이 툭불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뭐 이것은 이제 외부에는 그냥 너무 말씀하시지 마세요. 단가가 저렇게 아주 높지 않다는 건 8, 9번 툭불 확률은 조금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체중 평균은 480이니까 굉장히 괜찮다고 보는데 의외로 등심 단면적이 100 정도밖에 안 나와서 육종 개량도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어렸을 때 단백질 공급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조사료를 제가 빵 때려 먹이는 그 연구를 해봤더니 빨간 거치로 쏘는 육질 등급의 1, 2 플러스나 1뿌리 TMR 사료 먹이던 것들 중에 좋은 양질 조사료를 많이 먹게 한 것에서 훨씬 더 등급이 개선되는 걸 알아서 제가 확신을 갖게 되었죠. 빵 때린 급여와 근내지방도가 훨씬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빨간 것들이 이제 실제 이제 양질 조사를 먹인 것들은 이제 1, 2뿌리나 1뿌리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이것은 연구를 해가지고 초산이 지방 전구세포를 많이 생기게 한다는 것을 제가 연구를 직접 해서 이렇게 국제학회지에 저기 보시면 영어로 성구황, SG황 저렇게 제목 밑에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제학회지에 이 연구를 해갖고 발표를 했죠.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초산 생성률을 많이 높게 되면 마블링과 관계가 있다. 이제 이것을 발표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빵 때리면 되게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조사료 빵 때림. 지금 이제 이것은 보시게 되면 이제 요거는 일본 마블링인데 일본 마블링은 굉장히 잘고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데 요것은 아직도 우리는 약간 우툴두툴한 느낌, 굉장히 둘 다 좋은 대통령 상 탄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저 위에 하얀 동그라미 이게 이제 근내지방입니다. 하얀 동그라미가. 근데 13개월부터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새 제가 근래 한 16개월 만에 잡은 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13개월보다 한두 달 더 빨리 마블링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6개월에 잡았으니까 뭐 13개월부터 만들어진다 치더라도 빨리 땡기면 11, 2개월부터 벌써 마블링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내지방도만. 다른 것들은 크게 이렇게 근간지방이나 피하지방, 신장주의 지방 이런 것들은 나이가 먹고도 이제 월령이 더해져도 차이가 없는데 근내지방만큼은 12, 3개월부터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뭐 마블링이 엄청 깔려 있는데 전체 고기에 다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뒷다리까지 마블링이 저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언젠가 제가 그 음성 도축장에서 3만 원이 넘는 최고 단가를 친 그 3만 5천 원짜리 저 소를 이제 직접 전화를 해서 는 다리까지 마블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다리 부분을 이렇게 실제 절각을 해가지고 껍데기를 까서 봤더니 저렇게 마블링이 잘 돼 있어서 이것을 아예 다리를 띄어가지고 마블링을 이렇게 다리를 껍질을 싹 벗겨 보니까 이렇게 마블링이 되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8번, 9번 툭불이 많이 나오면 다리까지 마블링이 되고 다리까지 마블링이 되면 경매사들이 그것을 비싼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 9번 툭불이 나오고 다리까지 이게 아까 그 16개월에 제가 그 한우 기술공감에 소가 이제 뭐 고관절 탈구로 됐다고 해서 나왔는데 저렇게 마블링 된 거를 보고 제가 저는 15개월까지 소를 길러서 비육을 시켜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뭐 12, 3개월부터 충분히 마블링이 되는 것을 저렇게 증명할 수 있었고요. 이분들이 이제 그 26개월에 이제 막 출하일령이 되게 당겨진 채로 나가는데 보니까 도체중도 여기 그러니까 생체중이 약간은 작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뭐 등급이 뭐 저기 툭불이 저렇게 쫙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분이 그 저기 대통령상 타신 분이네요. 그때 국무총리는 거의 이제 대통령은 타셨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저 성적을 내시려고 정진해 가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근데 뭐 저렇게 잘 나올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찐바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새끼 뱄을 때 놓고 났을 때 설사하지 않고 쫙 육성기에 올라오고 비육에 들어와서 끝까지 출하할 때까지 잘 먹어줘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렇게 해야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뭐 16두를 출하해가지고 거의 93.8%가 원투뿔 다 나오고 8, 9번이 나왔다는 등심 단면적도 115나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적 이렇게 나오는 저 조건을 잘 세팅해서 마블링이 잘 된 8, 9번 투뿔을 25, 6개월에 만들어낸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아는 한 농가에서 15개월에 초음파 측정을 한 건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15개월 때부터 벌써 마블링이 저렇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고요. 예, 이거는 아까 그 대통령상 타신 분 건데 뭐 출하 체중이 790kg에다가 도 체중이 499니까 뭐 등심 단면 134, 등지방 두께 8mm. 그래가지고 저렇게 좋은 성적이 나왔고 요것도 여기는 이제 그 제가 전라남도에 갔을 때인데요. 굉장히 육종을 잘하셨어요. 이번에 육종 잘하고 사양 관리 철저하게 잘해서 상을 또 타신 분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다 투뿔이 나왔는데 등지방 두께도 얇고 예, 등심 단면적도 꽤 괜찮고 도체중도 그렇고 8, 9번 투뿔. 그래서 26개월에도 잘 나오는 농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긴 지금 보시면 이제 30개월령에 쭉 나왔는데 사료를 얼마나 먹여가지고 사실 이제 투뿔이 많이 나왔을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벌리는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생후 25, 6개월 된 소를 생후 5개월에서 20개월까지는 조사료 12%, 수분 35%, 육성 TMR을 충분히 급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해가지고 저렇게 투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마리나 나왔어요. 그래서 뭐 생체중도 상당히 큰 편이죠.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은 그러면 근내지방도를 높이는 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럼 유전적으로 근내지방도 높은 혈통 확보하고 대사각인 시키고 조사료 다급을 인해서 정부세포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비육계 들어가면 이제 A를 좀 줄이고 스트레스 제로 뭐 이렇게 해서 고급육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스트레스 제로. 소들이 일단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밥만 처먹으면 앉아서 벌렁 자빠 저렇게 뭐 앉아서 쉬고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 제로의 비육을 해야 되고요. 또 보세요. 뭐 벌렁 자빠져서 저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그 지방이 얼마나 잘 차느냐 안 차느냐에 대한 것에 비타민 A를 조절한다고 그랬는데 자연적으로 비타민 A가 낮아지면서 등급들은 잘 나오는데 요즘에 근염도 많이 생기고요. 가끔씩 이제 요결석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입 닫는 문제도 좀 생기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저 비타민 A에 대한 이제 처치 방법을 요즘에 제가 또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비타민 A가 비육에 들어가선 여러분들이 그 조사료를 빼고 볏짚만 주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비타민 A를 계속 줄여야 되고 비타민 A를 이렇게 사료 중에 저렇게 우유를 주다가 비육이 시작되면 쫙 빼는 저게 기술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주는 것이 요즘 방법인데 그래서 여기 지금 녹색으로 된 저게 처음에 한 2, 3개월부터 쭉 떨어지게 만들었다가 5, 6개월부터는 오히려 안전하게 조금 더 주는 저게 여러 가지로 증체나 육질 다 좋았다라는 결론인데 아직도 우리나라 농가들은 저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저 부분을 이제 앞으로 좀 농가들을 방문하면서 집중적으로 가리키면 될 것 같아요. 벌써 자신감을 가진 농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요거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출하일령을 단축할 때 어떻게 할까라는 것들을 이제 하는데 요게 일본에서는 여기 24개월 출하입니다. 지금 그래서 5, 6, 7, 8, 9, 10, 11, 12, 13
이때까지 이제 송아지 때부터 보시면 데일리 게인을 1.1이나 1.2로 잡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1.1kg나 1.2kg 크는 거로 보고, 그래서 좋은 혈통의 소에 한 5개월까지 이제 송아지 때까지 잘 먹어온 애들을 배합사료 4.5kg에다가 이제 건초를 1.5kg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6, 7, 8 가면서 배합사료는 더 안 늘려주는 만큼 조사료를 점점 3.0, 3.5, 4.5 이렇게 먹게 됩니다.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이제 9개월까지 이 조사료 빵 때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사료를 더 늘려주질 않잖아요. 그리고 10, 11, 12까지도 200g씩밖에 안 늘려줘요. 그러니까 조사료 먹는 양이 1.5부터 시작해갖고 3kg, 3.5, 4.5, 5kg, 5.5kg까지 먹어요. 저렇게 해서 육성기를 만들어서 이제 얘네들은 비육 전기라 그러는데 우리 같으면 13개면 이제 육성이 다 끝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쪽에 배합사료 옆에 대두박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9, 10, 11, 12, 13 저때 대두박을 한 평균 1.5kg를 주는 거예요. 저게 이제 굉장히 우리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대두박을 400g, 500g만 줘도 많은데 1.5kg씩 줘. 그때 농어사료에 그렇게 이제 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비율로 일단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대두박만 특별히 따로 더 주는구나, 이걸 아시고. 그래서 14, 15, 16, 17, 18. 그래서 딱 14개월에서 24니까 불과 10개월 정도의 비육을 시키는데, 저 때는 농어사료 10kg에다가 볏짚 1kg 끝이에요. 저거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딱딱 재서 주고 잘라서 주고, 그렇게 해서 먹을 때 에너지를 덜 소비하게 하고 건초 위에다가 이제 배합사료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비육 전기부터 육성이에요. CP가 14.8이에요. CP가 TDN은 63이고. 그래서 저 정도로 배합사료 41, 대두박 14, 양질건초 45, 저 정도의 비율로 해서 이제 먹이는데, 요거는 이제 저 표를 보시고 조금씩 분리해서 먹이시는 분들이 양을 더 먹으면 어떻게 하고 덜 먹으면 어떻게 하나, 그걸 보고 조절하라는 거고요. 네, 요것도 이제 분리해서 급여할 때 조절하는 양 정도고, 지금 조사료를 가만히 보시면, 그 처음에 이제 배합사료하고 조사료가 써 있는데, 전기 후기하고 건초, 볏짚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비육으로 바꾸고 났을 때 배합사료는 3.4 줄이면서 2.5로 이렇게 같이 섞어준다는 거죠. 11일에서 20일 갔을 때는 전기사료를 또 줄이고 후기 비육사료로 들어가고, 한 달 걸려서 3.8kg 했던 거를 1.2로 줄이고 2.5 주기 시작하면 7.5로 완전히 비육 후기 사료로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건초도 처음에 한 10일은 4kg 양질 조사료 주다가 2.5로 줄이고 1.2로 줄이고, 그 대신 이제 볏짚을 0.2, 0.4, 0.6 늘려가고 바꾸고 난 뒤에는 이제 볏짚하고 농어사료만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여름철에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혹시 요결석이 올까봐 미네랄 블록 저렇게 놔주는 거, 그 다음에 비육 후기에 아주 가서 비타민 A가 너무나 잦아갖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거꾸로 좀 이렇게 잘 관찰하면서 먹는 양이 떨어지면 바로 비타민 A를 좀 보강해주는 이런 기술들 도입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 결국은 24개월 출하를 하려고 그럴 때 전기 9개월까지 13개월까지를 보는 거예요. 9, 10, 11, 12, 13 이 5개월에 소위 육성을 다 끝낸다고 봐야죠. 그러려고 그러면 새끼 때부터 잘 키워가지고 벌써 한 4, 5개월 때부터 육성 준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당겨 내려와야 그래야 이제 출하 연령이 당겨지는데 저 맨 밑에 보시면 CP가 육성기 때는 14.8, 그 다음에 중기 후기 가게 되면 13.4로 떨어지고 TDN이 올라가는 거죠. 그냥 아까 배합사료 원료는 여기 보시면 육성기 때는 아편 옥수수 13.5, 그 다음에 아편 보리 13.5, 소맥피 6.8, 대두박 18.5, 그 다음에 이제 연맥하고 버뮤다 그래스, 볏짚 이런 식으로 전기 때는 돼 있고 후기로 가면 옥수수하고 보리가 사료 퍼센테이지입니다. 저런 비율로 먹여가지고 이제 비육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출하 연령을 단축시키거나 일반 통상으로 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어요. 출하 원령도 하나는 27개월, 이쪽은 24개월, 지육 중량도 495, 490.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출하 연령을 24개월까지 단축시켜도 육질이 나빠질 이유가 없다. 크는 것도 문제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켰고요. 이거 아까 그 사장님, 툭불 나온 사장님,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근내지방도 툭불 많이 나오고. 예, 요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마치게 되는데, 어쨌든 맨 처음에 제가 보였던 슬라이드들대로 그 1년의 시리즈별로 딱 거기에 맞춰서 가시면 제가 볼 때는 26개월 안에는 충분히 출하를 800kg 가까이에 툭불이 8, 9번 나오는 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고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에서는 30개월 이상도 많이 하는데 일찍 출하하게 되면 고기 맛이 없지 않냐고. 일본인들은 되게 이제 그것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30개월에 팔 거를 28개월 정도 땡겨 파는 게 일본인들은 이제 좀 조기 출하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24개월 하는데도 있긴 있지만 일본인들은 28개월 정도에 출하하는 스타일로 많이들 합니다. 한국은 아직은 말이 고기가 싱겁니 어쩌니 해도 26개월에 툭불만 8, 9번만 나오면 아직도 돈을 법니다. 소비자들이 이게 몇 개월령이냐를 가지고 값을 이렇게 지불하지는 않아요, 아직도.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혈통을, 암놈은 그 정도, 수컷은 육종 능력, 소위 말해서 증체량, 사료효율 이런 쪽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좋은 능력, 아주 등심 단면 넓고 외형도 굉장히 좋은 암소, 툭불 나오는 암소를 오피우해서 개들로 이제 밭을 만들고 뱃속에서 크게 하고 설사시키지 않고 잎 붙이기 빨리 먹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육성기 들어오면 4, 5개월 때부터 이제 조사료 빵 때리면서 단백질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조절 좀 자세히 들어가는데, 단백질을 먹일 때 바이패스 단백질 많이 주시는 거하고 비육에 들어가서도 단백질은 좀 줘야 돼. 그래야 근육량이 생기고 8, 9번 툭불은 조사료 가지고도 만들지만 아미노산 가지고도 만들어서 8, 9번 툭불이 많이 나오게 되고, 비타민 A 조절을 하게 되시면 위험이 있는 근염은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모든 기술을 다 적나라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서 실제 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저 황성구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되게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출하연령 단축을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해서 아무리 어려운 이런 그 한우 산업 시기지만 끝내 이제 돈을 버시면서 성공하는 농가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